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실무급 회의를 열었지만 시찰단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면서 안전성 검토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을 단순히 매매한 것뿐만 아니라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전문가 수준의 거래 행태를 보였다며 개발자와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통해 2,640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에 이어 최측근 2명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1월 22일 이후 3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는 2,900건이 났고 모두 24명이 숨졌으며 3,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한일 국장급 첫 실무진 회의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놓고 진행된 실무국장급 회의를 한국 정부를 위한 설명회라고 지칭하며 시찰단을 둘러싼 한일 간 인식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 시찰단이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또 군사적, 지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이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달 말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첫 정상회의에서는 일본 오염수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도서국이란 태평양 중부와 서부,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개 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자치령 두 곳을 말합니다. 인구는 적지만 전 세계 면적의 14%에 육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고 있고 참치 어획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수산 자원과 희귀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이처럼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고 대사관을 늘리거나 안보 협약을 맺는 등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태평양 도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제무대 선거에서 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건데 그 BI 회원국 중에 또 10나라가 또 태평양 도서국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18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을 서울로 초청해 처음으로 한 태도국 정상회의를 엽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도서국들은 오염수 배출로 수산자원이 오염될 수 있는 데다 태평양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강경한 입장입니다. Really, the agreement that we came away with after our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is a political agreement, and we want to honor that agreement. 푸나 총장은 현재 마셜 제도 전문가가 국제 원자력 기구 검증 모니터링에 참여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도서국이 IAEA 검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키리바시나 투발루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십 년 이내에 수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도서국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기후변화 문제도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는 YTN 보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는지 등을 당 윤리감찰단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액 투자 의혹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믿을 수가 없다며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영화원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금 출처를 두고 김 의원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팀이 김 의원 가상화폐 계좌 4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상황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투자 종잣돈 규명을 1차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단순히 매매한 것뿐 아니라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단순 투자보다 품이 많이 드는 전문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김 의원이 코인 개발자 등과 깊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5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이 팔려 나갑니다. 33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위믹스 코인을 팔아 사들인 건 설계된 지 한 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 코인. 사들인 물량만 전체 유통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비상장 코인 중개거래, 이른바 LP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P 투자에 나선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되지 못한 코인과 이미 등록된 코인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다른 사람이 등록된 코인을 내고 비상장 코인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규 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한 투자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도 받는 구조입니다. 단순 투자 수준을 넘어 품이 많이 들어 투자 위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해당 지갑의 LP 투자는 두 코인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LP 투자하려면 LP로 묶이는 두 가지 토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대로 된 투자하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리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지난해 2월 클레이페이 코인과 또 다른 코인을 묶는 식으로 최대 32억 원어치 LP 투자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만큼 코인 개발자 등과 깊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이뤄진 LP 관련 거래만 400여 건으로 해당 지갑 전체 거래 내역의 3분의 1에 달해 김 의원이 직접 거래한 지갑이 맞는다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가능했겠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를 굉장히 경무를 소화하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일반 단순 투자 트레이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파생 상품을 판매한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네요.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0대 지지율이 1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살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18살에서 29살 응답자 가운데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응답이 19%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33%로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40대 지지율이 12%포인트 오른 48%를 기록했고 70대 이상 지지는 24%로 7%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고 30대는 28%로 4%포인트 내려 민주당을 이탈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를 징계하고 지도부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야 우여곡절 끝에 집권 여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자 열흘을 쉬어간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가 비로소 다시 가동됐습니다. 그간의 설화 논란에 김기현 대표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도부 전열을 가다듬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태 전 최고위원 사퇴 공백을 메울 보궐선거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800명 안팎인 전국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도부 뜻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 그리고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 등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친윤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빠른 정비를 위해 단수 후보로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속히 이제 그런 총선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마 당 지도부의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당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사퇴를 참작해 태 전 최고위원 징계에 김 최고위원과 차별을 둔 것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란 뒷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온 언행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단 겁니다. 태영 의원이 이제 갑이 된 거예요. 태영 의원이 앞으로 만약 자기한테 공천을 안 주면 아니 이거 사실이었다라고 언젠가 뒤늦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당 상임고문에서 이례적으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기현 대표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모양이에요. 당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 반발할 가능성도 잠재적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1년 넘도록 당내 갈등에 비상체제를 거쳐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화 논란을 털어내면서 사실상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으로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안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조만간 일부 부처 장관이 교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선 이달 안에 면직 처리한 뒤 다음 달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인사조치를 언급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당장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가 참모 후보로 오른 것에 경로한 것이라는 설명부터 산업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이 미흡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부처 산하 기관에 남은 전 정부 인사들을 통틀어 말한 것이라는 해석 등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취임 1년 맞이 개각 개편 신호탄이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 훨씬 잘할 후임이 있어야 바꾼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사 철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업무 평가를 하면서 장관들에 대한 세평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통해 일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제로 대표된 노동정책의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국토부와 통일부, 외교부 장관에 대한 조기 교체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요가 있을 때 핀셋 개편이나 개각을 할 것이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 절차에 들어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선 오는 23일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열립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안에 윤 대통령이 면직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새 위원장 지명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 현재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자녀 임기가 7월 말까지라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새 위원장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주가 조작 폭락 사태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2,640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에 이어 최측근 2명도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병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라 대표 주변 인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의 최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또 4시간 넘게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라 대표와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더견 씨와는 언제부터 왜 공모하셨습니까? 투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으로 최소 2,64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 골퍼 출신인 안 씨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연예인과 자산가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왔고 변 씨는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며 여러 법인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통정 매매 입증 자료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안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 대표에 이어 측근 2명까지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시세 조정부터 자산 은닉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의 서울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수사 범위를 모집책 등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라 대표가 주가 폭락의 배후로 지목했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1년 반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에 있던 최 씨에 대해 소환 조사 한 차례 없이 불송치 결론을 내려 여전히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자간담회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최 씨와 경기 양평군 사이 유착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설립자인 최 씨가 2014년 11월 아파트 착공 이전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권 대표는 경찰의 감시 아래 현지 지정된 아파트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이들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 액수는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입니다. 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면서 보석금 납부 뒤에 석방돼서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경찰의 감시를 받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등의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가족 상황과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도주 의혹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 변호인 측은 이들은 변호인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며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지 않고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보석금은 누가 내고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판사가 물었는데 권 대표는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 약 40억 원이고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면서 재산 규모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는데 이들은 여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 중입니다. 현지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내에 항소할 수 있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 대표 등의 여권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들에 대한 국외 추방은 형기를 마친 이후에야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테라와 누나의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해서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신병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은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해 여전히 국내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가 풀려나도 현지 형사재판 절차는 계속되는 만큼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들이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의 요청으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선고에 앞서 검찰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재심을 신청한 납북귀환 어부들은 1971년 8월 동해안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된 선원들로 이듬해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추모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의 부모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8살 조은결 군인데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종이에 연필로 삐뚤빼뚤 눌러 쓴 작별 인사. 8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의 영정사진 앞에 친구들의 편지가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손자가 좋아하던 과자를 듬뿍 올려두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질 않길 바란다며 부모는 조은결 군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학교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질 수 있었던 상황. 빈소를 찾은 단짝 친구의 부모에게 아버지는 희생자가 한 명뿐이라 다행이라며 도리어 위로를 건넵니다. 조근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단 어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결이랑 저희 아이가 같은 반이었어요.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분들. 지난 10일 조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스 기사인 50대 A씨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조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당시 교차로엔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호등을 놓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더 잘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을 위해서는 신호등이 보일 수 있도록 정지선을 좀 뒤쪽에 설치를 한다든지 신호등을 위쪽에 하나를 추가로 달아서 신호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지난 1월 22일 이후 3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는 2,900건. 모두 24명이 숨졌고 3,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7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경사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원통형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10살 A양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벽체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체육 활동 중이던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학교와 시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바닥에 구조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잔해 하나하나를 살피며 감식 작업을 벌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장 주변 벽체 구조물이 쏟아져 내린 건 낮 12시 반쯤. 당시 사고가 난 체육관에서는 교사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0여 명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져 내린 잔해에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경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부에서 한 10m, 약 10m가량 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탈락이 되면서 하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던 학생들 위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체육관은 지난 2017년 9월에 준공이 이루어져 그동안 체육 수업과 강당으로 활용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고가 난 체육관을 당분간 폐쇄하고 도내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강당부터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또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찰도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부실 시공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한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그제 저녁 7시 40분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남자 고등학생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인터넷으로 산 헬륨가스를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륨가스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많이 마실 경우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기기증자 가족들과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은 장기기증 덕분에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김다영 기자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21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이제 누나가 힘들지 않게 보내주자는 아들의 말에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장기기증을 결정한 건 딸의 생명이 어딘가에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기증의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딸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슬픔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딸이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로 기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기증은 참 숭고한 일이고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떠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를 이식받아 접었던 꿈을 펼치기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소아당뇨를 진단받아 매일 체열을 하다 보니 손가락은 성할 날이 없었고 피아니스트의 꿈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체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터치감을 이렇게 줄고 해야 되는데 감각도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지난 2014년 췌장을 이식받은 덕분에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새 삶을 나눈 장기기증자 가족들과 이식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은 서로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장기가 거래될 가능성 등을 염려해 현행법에서 양측의 교류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사진전을 통해 얼굴을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2015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뇌사기증자의 장기 이식 건수는 같은 기간 2천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은 누군가에겐 잃어버린 꿈을, 누군가에겐 위로를 선물하는 일이라고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전이 지난 1분기에도 6조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시급한데 한전은 자구책을 발표하며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다음 주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올해 1분기에도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한전은 1분기 매출액 21조 6천억 원, 영업비용은 27조 8천억 원으로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100원에 사서 70원에 파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애초 예상했던 5조 원대보다 적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횟수를 치면 3년에 걸쳐서 그마만한 어떤 손해가 한전 입장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그동안 됐다는 건 뭐냐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회사채가 혹은 은행 차입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규모 적자 공시와 함께 정승일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정 사장은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자구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입장문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료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를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은 외부 임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고위급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내놓기로 했고 노조와 협의해 전체 직원의 인상분 반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의 사의 표명과 한전의 자구책 발표가 이뤄지면서 정부 여당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봄 날씨 속에 지역 정체성을 담은 축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상 개최됐지만 프로그램은 올해 더 풍성합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절박한 필요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내 여행도 괜찮은 게 많다고 해서 둘러보니까 프로그램도 괜찮은 게 많고 먹거리도 맛있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돼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삼고 다음 주 3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과 KTX 30에서 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각종 혜택과 참여 방법을 발표합니다. 또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대상을 10만 명 더 늘린 상황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추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 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600억 원이 투입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잇따른 고금리 행진이 멈추는 분위기에 힘입어 서울 강남 사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수도권 곳곳과 세종시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천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락동 만 가구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5억 원대까지도 급락했지만
최근 19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호가는 20억 원까지도 합니다. 역대 최저가에 비해 최소 3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19억에서 좋은 쪽은 19억 이상도 거래가 됐었어요. 여기는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거고. 이처럼 이번 주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오르며 강남 4구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계속 둔화하는 가운데 노원구와 용산구, 동작구도 강세이고 성동구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시는 몇 주째 강한 오름세를 보였고 인천시도 오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30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가 한 달 넘게 크게 오르며 용인시 전체는 물론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등도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고금리 행진이 멈추고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세 상승기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부동산 투자 심리는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공사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한 대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매립지공사 노조는 당시 합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류에 대비해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여 뒤 열린 사자 국장급 회의에선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환경부를 포함한 사자 협의체가 2016년 종료 예정이던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대가로 매립지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시 합의가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수용한 인천시에 대한 일종의 보상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매립지 공사 노조와 매립지 주민 지원 협의체에 관할권 이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할권 이관을 위해선 사자 협의 외에도 매립지 공사 노조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 30년 넘게 수도권의 그 쓰레기들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공사 이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노조는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 폐기물 처리 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불확실해질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2015년 사자 협의가 주민 참여나 전문가 공청회 없이 졸속 추진됐던 만큼 합의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그 환경시설들을 환경관리하는데 연간 한 300억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한 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감당을 못하겠죠. 전문가들은 관할권 이관 문제로 소모전을 펼치기보단 당장 시급한 현안인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과 대체 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 벽면에 그리는 그림을 그래피티라고 하죠. 충북 청주 도심 건물 곳곳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그려진 그래피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주 성안길 주변 한 2층짜리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기도 힘든 2층 벽면에 해독하기도 힘든 정체불명의 낙서와 숫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건물 외벽 등에 그림을 그리는 일명 그래피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황당스러웠죠.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이제 저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또 제 돈이 들어가고 이제 페인트를 해야 되니까.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크고 작은 낙서는 청주 성안길과 북목로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심천 하상주차장을 비롯해 관광명소인 수암골, 주차된 트럭에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지난 2001년부터입니다. 당시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붙잡은 범인은 20대 남성 2명. 현행법상 남의 건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가량 지난 현재 동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낙서들이 지금도 보란듯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공공재와 사유재산을 훼손하는 그건 낙서예요. 낙서 예술이 아니라. 그래서 그 태객 낙서를 하는 아이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동부창구 일부 벽면을 그래피티 장소로 권장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도심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낙서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화산섬인 제주에는 유명한 용암동굴이 많은데 아직도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동굴이 없는 것으로 알았던 구자읍 동북리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가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구자읍 동북리 용암동굴 발견 현장입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무암 집안에 용암이 굳으면서 형성된 종유와 용암이 말아 올라간 용암 두루마리 같은 각종 생성물들이 전형적인 용암동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폭 4m에 높이는 2, 3m, 길이는 400m 정도의 용암동굴로 추정됩니다. 동굴이 발견된 건 지난 3월 초순입니다. 이 일대 배수로 정비를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입구가 발견돼 공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장비는 서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치면서 암을 깨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암이 확 무너지면서 한 2m 조금 더 갔을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해당 동굴은 입구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70m, 북쪽 해안가로는 300여 미터가량 길게 뻗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 오름의 생성 시기를 감안했을 때 해당 동굴은 약 2, 3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로 평가되는 나등급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용암 동굴인 것은 확실하고 그 길이가 몇백 미터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보존 가치 이런 면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죠, 그죠? 만장굴 같은 아주 대형 동굴은 아니지만은 한 중형급의 동굴이다. 그 동굴이 그냥 앞뒤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어요. 그런 동굴이 나왔지 않느냐, 한 중형급의 동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북리 일대에서 용암 동굴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 동굴이 있을 가능성과 주변 용암 동굴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프랑스 뮤지컬 나폴레옹이 6년 만에 오리지널 팀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행사 연출로 유명한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우도 6년 만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나폴레옹의 야망 그리고 연인 조세핀과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2017년에 한국어로 공연됐는데 6년 만에 프랑스어 버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트르담드 파리 등 기존의 프랑스 뮤지컬에서 주연으로 활약해온 로랑방 등 현지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일반적인 무대보다 2배가량 넓은 스케일과 화려한 LED 영상 등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중점을 둔 장면은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그 장면이 제일 화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나폴레옹의 영광이 묻어나는 그 장면을 좀 집중했고 만물의 근원인 물을 매개로 몸짓을 주고받는 두 남자. 연극도 무용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의 퍼포먼스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폐막식 총연출을 맡았던 그리스의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가 만들었습니다. 독창적인 무대 미학으로 주목받는 예술가인데 지난 2017년 위대한 조련사 이후 6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극중 난해한 상징들의 의미를 묻자 자신의 역할은 그저 행동하는 것뿐이라며
각자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답합니다. I believe that it's better the audience not to be afraid, not to understand. 현존하는 세계 최고 소프라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디아나 담라우도 역시 6년 만에 방한합니다. 오페라의 여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로시니와 베르디 등의 작품에서 엄선한 아리아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남편이자 정상급 성악가인 바리톤 니콜라 테스테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중국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미세먼지와 솜털처럼 날리는 나무 꽃씨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불에 쉽게 타올라 대형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듯 날리는 하얀 솜털 뭉치들. 길가나 화단에 수북이 쌓일 정도입니다. 봄철의 또 다른 불청객인 백양 또는 버드나무 꽃씨, 중국말로는 흔히 양쉬라고 부릅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런 백양이나 버드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역효과로 작용한 셈입니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에 잘 타는 성질 때문에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처치곤란한 양쉬를 매일매일 치우는 대신 불로 태워 없애려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这个杨柳絮它本身呢含有大量的油脂，遇到明火特别容易发生燃烧。 지난달 29일 허난성에 있는 한 공장의 화재 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 관리인이 구석구석에 쌓인 양쉬를 라이터로 태우고 다닌 게 화근이었습니다. 杨絮飘到电机配件上会影响产品的质量，因此何某才点燃院内的杨絮。 지난해 이맘때 정저우에 있는 자동차 수리소에서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탄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난성에서만 양쉬로 인한 화재가 9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양쉬가 불에 얼마나 잘 붙는지 직접 시연해가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看一下烟头需要多久能够引燃我们的杨柳飞絮。 우리나라에도 이런 솜털 꽃씨를 날리는 나무가 적지 않은 데다 중국의 양쉬가 한반도까지 날아온 적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가 올해 여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국립해양대기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적도 부근의 열대 태평양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적어도 중간급 엘니뇨가 5월과 7월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엘니뇨가 올해 7월까지 발생해 북반구 겨울까지 계속될 확률을 82%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시장관리감독 총국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110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한 모델 S와 모델 X, 모델 3,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3와 모델 Y 차량 110만 4,622대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회생제동의 강도를 설정할 수 없고 가속 페달을 오래 밟았을 때 경고 알람이 작동하지 않는 등 충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중국 시장감독 총국은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새 최고 경영자에 린다 야카리노 전 NBC 유니버설 광고 파트너십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트위터 CEO로 린다 야카리노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야카리노는 주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고 자신은 제품 디자인과 신기술에 집중할 거라며 야카리노와 함께 트위터 플랫폼을 모든 것을 위한 앱인 X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어디로 향할 계획이신가요? 고속도로의 흐름 다소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요. 특히 토요일인 오늘 지방 방향 이동량이 지난주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방 쪽 최대 정체 시간대는 오전 11시와 또 정오 사이로 바라보니까 출발 전에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시가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부분적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기권이 특히 그런데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론 화도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서종 부근은 한산하지만 점차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해당 정체 구간에서 속도감이 떨어지겠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둔대 진입 앞두고 앞차와의 간격 바짝 좁힙니다. 용인 부근에도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끝자락에서 잠시 서행하는 정도고요. 52번 광주 원주선은 초입 구간 꽉 막힙니다. 지금 원주 쪽 가신다면 초월부터 초월터널까지의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은 역시나 도심 구간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요. 잠원 나들목에서 양방향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 정체도 이어지면서 기흥동탄이나 남사 부근 브레이크 밟고요. 아직까지 충청권 상황 괜찮지만 점차 충북권 위주로 차가 많아지겠습니다. 목청부터 청주까지 혼잡이 심하겠고 이 시각 서해안선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 브레이크 밟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2.7도인데요. 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정도까지 제주도와 전남 동부 동해안, 그리고 경남 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대기질은 양호하겠고요. 수도권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7도, 그리고 청주가 14.5도, 부산이 13.5도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5도, 대구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